자, DT뉴스 인터뷰, 디터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손님입니다. 삼선 중진 의원 당선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성갑 조승태 그 현역 의원이시고 당선자이시고, 첫 번째 질문은 좀 가벼운 질문으로, 중진이라는 말이 보통 한 3선부터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 같은데 남다른 무게감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을 느끼십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이제 초선의 경우에는 국회에 가면 이제 길도 잘 몰라서 헤맨다고 그래요. 네. 근데 재선쯤 되면 그래도 길은 안다. 이게 이제 3선쯤 되면 3선은 자기 방이 생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국회 본청에. 그 얘기는 뭐냐면 상임위원장을 보통 3선 이상이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청에 자기 방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이제 주요한 당직이지 않습니까? 그 당직도 3선 이상들이 하게 되니까 3선부터는 이제 중진이다 이렇게 분류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중진으로 분류되는 만큼 어쨌든 이제 책임감이 커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무게감보다는 책임감이 더 큰 것 같아요.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나무 위키에 보니까 이런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측근인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의 대전시장 출마를 지지하며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이게 팩트상 맞는 얘기인데 인수위원장 맡으셨고,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측근인 허태정 시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허태정의 측근 조승래입니까? 조승래의 측근 허태정입니까? 이제 글쎄 뭐 서로 가까운 사이니까 이건 뭐 서로의 측근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이고, 서로의 측근. 뭐 그러겠죠. 뭐 서로 가까운 사이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 당시 2018년도죠. 2018년도에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했잖아요. 네. 허태정, 이상빈, 박영순 이렇게 세 분이 경선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했고, 그리고 나서 후보가 이제 허태정 후보로 정해지고, 선거전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수위원장을 한 것도 맞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까지는 허태정의 측근 조승래가 맞았는데, 이번에 이제 삼선 당선되시면서부터는 조승래의 측근 허태정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선후배 관계 뭐 그렇죠. 이런. 선후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태정 시장은 제 바로 직속 선배 아닙니까? 한 학년 위에 선배이고, 나이 차이는 또 3살 나요. 그러니까. 영상 만약에 허 시장님 보시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예. 저한테 섭섭한 게 아니라 우리 김재중 그러니까요. 기자님한테 서운하겠죠. 저한테 섭섭하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일에 총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7석 또 석권을 했는데, 뭐 다들 나온 얘기지만 대전에서 한 개 정당이 그 7석 석권을 2번 연속 이렇게 한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이게 상당한 이제 무게감이라고 하면 무게감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즉흥적이긴 하지만 그 수완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뭐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 이런 요인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2번 연가 부총선 전석 석권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4년 전 조건하고 지금 조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수학 분석을 하려면 수학 분석 하기 전에 조건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회학과 그럼 조건 분석을 먼저 해야 되죠. 그 당시 4년 전에는 코로나라는 아주 미증유에,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재난이죠.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고, 그 재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 집권당한테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의 조건은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실망감이 컸고 정권 교체가 됐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실망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건 이제는 여당한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여당을 좀 견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조건 속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4년 전에는 여당으로서 7개 의석을 다 석권했다면 지금 이제 야당으로서 석권했다는 아주 이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선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실제로 이번 선거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7명의 후보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라는 것은 전체 전국 구도, 그리고 인물, 이슈 이렇게 가지고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도와 이슈는 당연히 우리 야당한테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네. 구도가 정권 심판, 그다음에 여당을 좀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이슈도 그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라든지 뭐 해병대 그렇죠. 특검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이슈들이 생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구도와 이슈에 있어서는 당연히 야당한테 유리한 조건이었고 뿐만 아니라 인물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인물 구도도 잘 짜졌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승리의 요인 측면에서 이제 쭉 해석이나 설명을 해주신 거고, 이제 제가 굳이 이제 뭐 수학 분석이랑 질문에 이제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무게감을 가지고 앞으로는 상당히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그 무게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큰 무게를 느끼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전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다 7명 전석이 또 당선되고. 그러니까 그 스윙 폭이 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우리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이게 피크일 때 가장 위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려운 얘기네요. 어렵죠. 좀만 해서 그래. 그러니까 선줄,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걸 항상 생각해라 이거죠.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어떤 성취를 만들고 어떤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고비이고 위기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만큼 실력도 보여줘야 되고 예. 또 겸손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민들과 주권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겸손하게 의정활동 임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성과와 실적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굉장히 괜찮으신 현역 의원이세요. 예. 뭐 성적이라는 게 사실은 그 열심히 했다 안 했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국회에 얼마만큼 열심히 등원했느냐, 법안을 얼마만큼 많이 냈느냐, 또는 어떤 성과 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수상들을 얼마나 했느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표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뭐 특별히 그 성적 관리하시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뭐 비결이라기보다는 우선은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초선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그 주권자들에게 평가를 받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건데 네. 제가 뭐 엄청나게 학벌이 좋고 엄청난 경륜이 있고 뭐 그렇지가 못하죠. 많이 부족한 사람이 그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우선은 잘할 수 있는 게 집중하자. 그래서 성실하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회의는 빠지지 말자. 두 번째로 출퇴근하자. 출퇴근은 지역 주민들하고 접점을 계속 만들려고 한 거죠. 그 두 가지 원칙을 정했고 그 원칙대로 이제 노력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정활동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보좌진들하고의 또 신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좌진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그 무슨 성과를 막 닥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성과를 닥달해 본 적. 네.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보좌진을 엄청 자주 바꾸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지역에도 대표적인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이제 조찬 모임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언론인으로서 관전자로서 이제 보면은 좀 그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이장훈 시장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협치를 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있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이제 이장훈 시장은 그럴 필요 있느냐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뭐 시국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만나서 실무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협치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아무래도 그 이장훈 시장이 그 국회의원들과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모임에 대해서는 물론 정례화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공감을 했어요. 네. 공감을 하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개별적이고 또 사안에 따라서 뭐 이렇게 선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7명의 국회의원 소속이 전부 다 민주당이니까 갖는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이 만나는 게 아니라 시장과 국회의원이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발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조찬 모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국회의원과 시장이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또 공통의 관심사, 또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힘을 모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또 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은 어떤 놈이 더 일을 못해서 저놈이 더 책임이 있다. 이거를 묻기보다, 야,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시장이 더 잘한 것 같아. 아니, 국회의원도 잘했어. 이렇게 잘하기 경쟁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냐. 그 말씀 계속 드렸던 건데, 그것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어쨌든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뭐 제안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노력은 계속 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정보가 서로 잘 교류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슈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훨씬 더 그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가 더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서로 막 끊임없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정보의 수준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논의가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막 이게 나만 알고 있고 저쪽엔 얘기를 안 해줘. 그 이런 식의 구조를 가게 되면은 서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헛다리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보 공유를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금 이제 한전기술의 원자력 설계본부를 김천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한전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이제 국회의원 자료 요청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들을 대전시하고 공유를 해요.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전시장발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로 얘기하면 뭐 교촌동 국가산업단지라든지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라든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저한테 와서 상의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없어요. 그건 좀 곤란하지 않냐. 보통은 관련 실무국장이라도 보내서 뭐 보고를 하거나 뭐 상의하거나 그런 게 통상적이지 않나요? 통상적이죠. 없어요. 오히려 제가 LH 좀 본부장 이런 분들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설명해 준 적은 있어요. 사업 시행자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설명하면서 아, 대전시하고 협의 때문에 그러면서 막 자료도 막 국회의원인데 막 다시 회수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보안상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시장과 실국장 담당 직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국회의원이 몰라야 된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놀라운 대목이네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내려오던 과제를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전 교도소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가 풀어야 될 공통의 과제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지난 정부 때부터 하던 일 아니야? 지난 정부 때 했으면 되는데 그냥 이게 넘어온 과제야? 이렇게 사고하면은 그 책임을 다 지난 정부에 돌려버리고 그 지난 정부의 그 집권했던 민주당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럼 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21대 국회에서는 과방위에서 활동하셨고, 그 민주당 간사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과방위 관련한 문제들을 이제 인터뷰 후반부에 좀 여쭙고 싶은데요. 가장 궁금한 거는 R&D 예산 삭감 문제가 사실은 뭐 대전이라고 하는 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전국적인 관심이고, 특히 이번 총선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문제이기도 하고, 그 내막을 좀 잘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급조해서 이거를 그냥 삭감시켰다.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소개를 시켜줄 만한 뭐 내막이라든가 비사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게 어떤 과정을 이렇게 학습했다. 좀 그런 부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정부 예산을 짜다 보니까 예. 예산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한데 어디선가 크게 덜어내서 써야 되는데 덜어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R&D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특별한 논리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이나 과기부, 기재부한테 도대체 삭감의 원칙과 기준이 뭡니까라고 우리가 계속 물어봤어요. 자료도 달라고 하고. 없었어요. 제시한 게 없었어요. 나중에 가서야 무슨 카르텔, 뭐 비효율, 뭐 중복과제, 뭐 그거는 뭐 그 한두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개선을 해나갔던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R&D 예산 삭감의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돈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이 줄어들므로 해서 연구 현장의 젊은 연구자들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그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잘라내니까 잘라내는 논리는 철저하게 기재부가 필요한 돈만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삭감액을 정하고 그걸 이제 칼질을 해댄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비사가 있을 수가 없죠. 만만하게 본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분야 뭐 국가의 연구원들 그냥 막말로 여기서 찍어 누르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런 측면들이 이제 컸던 거군요. 방송법 안에 이를테면은 그 편집권의 문제, 어떤 독립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시켜서 담아내는 그런 틀들이 있어요. 근데 워낙 그 소규모 인터넷 언론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렇다 보니 전국의 지역에 산재인 그 수많은 인터넷 언론들이 모두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그런 작지만 비록 규모는 작지만 또 소유 구조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작은 인터넷 언론들을 큰 틀에서 조금 법제화시켜서 독립성들을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혹시 뭐 과방이 뭐 아니 그래서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예, 그런 예. 게 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은 언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때 그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이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규모와 관계없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신문이나 방송사의 언론사로서 기능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뭐 소유 경영을 분리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소유한 사람은 그 이제 편집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예. 뭐 편집권을 독립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따라서는 뭐 보도국장, 편집국장을 뭐 선출 동의제 같은 그렇습니다. 거. 예.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규모를 못 갖췄다 하더라도 예, 예. 그러면 작은 규모에 있어서도 그 정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럼 그건 규제를 좀 구체화시키는 거죠. 규제를 구체화시키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를 자발적으로 하는 언론인 경우에 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뭐 이런 방식도 있을 그런데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사실상 뭐 1인 비디오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결국에는 어떤 분리를 한다는 것은 역할을 나눈다는 것은 네.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역설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웬만한 종이 신문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인터넷 언론 또는 엇비슷한 인터넷 언론도 존재하는데 신문법이나 방송법에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 그 규모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신문법이나 방송법 말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통합된 언론법 같은 것들이 네. 법제가 있다면 네. 거기는 이제 신문, 방송, 인터넷 네, 다 포함해가지고 공통의 어쨌든 제도 네, 예,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 예.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한 일이고 예,
그리고 그 규모가 작은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 그래서 협회가 사실 중요해요. 협회가 제 기능을 하면 예를 들면 협회에서 이제 그런 그 자체적인 그 일종의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율 규제죠, 그거는. 일종의 그렇죠. 자율 규제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인터넷 신문 협회가 있다고 치면 인터넷 신문 협회에서 뭐 이러이러한 요건들을 갖춘 그 언론사만 회원사로 한다든지 이게 좀 조건을 정확하게 해서 그게 안 되면은 뭐 퇴출시켜 버리고 그러면 그 퇴출되면서 그 언론의 공신력이 확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시간도 약속한 시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해서 인터뷰 이제 한 2가지 질문만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좀 뻔한 질문이긴 한데 당선되신 분들 이렇게 희망 상임위가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쭉 하고 이제 답변도 하고 계시고 오늘 이제 다른 공간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신 거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전해 듣기로는 과방위원장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면 과방위를 희망상임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얼핏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듣기에는 과방위를 또 그냥 위원으로는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이유가 왜인지 그거는 이제 예. 그 우선은 지금 우리 같은 지역에 황정아 당선자가 이제 과방위를 1순위로 신청을 하셨어요. 당신이 뭐 연구자 출신이고 하니까 당연한 일이죠. 근데 평위원으로서 과방위원으로서 특히 유성 지역에 2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선 갑을 해서 똑같이 과방위 그렇죠. 과방위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죠. 있을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위원장은 조금 다르죠. 위원장과 평의원으로 있는 것도 다르죠. 그래서 저는 황정아 당선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가 그냥 평위원으로 할 경우에는 희망하는 상임위를 뭐 정무위, 산업위, 뭐 국토위 이렇게 다 인기 상임위죠. 이걸 어쨌든 그 결정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원내대표가 하게 되죠. 원내대표가 하게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질문 이제 드릴 텐데 그 처음에 인터뷰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삼선 중진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그 정치적 목표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목표라는 거는 단기적인 목표도 있을 것이고 좀 호흡이 긴 장기적인 목표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뭐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으로 삼선 중진이 된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꿈을 꾸고 있다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선거 치르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선 의원이 돼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고 또 시민들이 또 그렇게 해달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또 큰일 한다는 게 뭐냐. 그 우선은 당에서 조금 더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원내대표 도전을 할 겁니다. 네, 할 거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이거든요. 1년인데 전반기 지나서 하반기 그러니까 3년 차, 3년 차, 4년 차, 3년 차째는 도전을 할 생각이에요. 예, 도전할 거고 그때가 지방선거는 뭐 그렇죠. 26년이 지방선거죠. 26년이 지방선거니까 지방선거 그 즈음에 원내대표가 아마 교체되고 원내대표 도전하겠다는 의사는 그 이전에도 쭉 해오셨던 얘기신가요? 그렇죠. 예, 했죠.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는 또 나기도 했죠. 그래서 한 3년차 정도 해서 지방선거 이제 대선이라는 그 중요한 과정들을 통해서 뭐 충청권의 역할을 좀 더 좀 해보자. 민주당 차원에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10명의 원내대표가 바뀌었는데 전부 다 수도권이에요. 2016년도 첫 번째 원내대표가 우상호 의원이었거든요. 우상호 의원부터 지금 박찬대 의원까지 10명의 의원들이 다 수도권입니다.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각하죠.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더 이상 호남 정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호남 정당이 아니고 수도권 정당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좀 문제도 있고 저는 좀 약간 좀 좋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은 그 광역 급행철도인가 GTX A, B, C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서로 하려고 난리라. 수도권이. 근데 그것도 수도권도 BC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강남을 경유합니다. 그 강남 집값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이 너무 그렇게 과밀해지고 수도권 집중을 더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민주당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 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말로는 균형 발전 이야기하면서 그런 구도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도권 의원들이 국토위 같은 것들을 안배도 안 해줬고요. 그러니까 주로 수도권 의원들은 이제 대정부 투쟁 열심히 하는 데 가서 주로 배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국토위 가려고 서로 막 그래요. 그러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에 그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은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나마 호남은 이제 원로들 이제 몇 분이 이제 귀환을 하신 박지원, 정동영 귀환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 치고 나머지 그 3선급 의원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 중에서도 뭐 저는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뭐 영남권에서도 할 만한 분들은 이제 뭐 전재수 의원이나 김정우 의원 정도가 계실 텐데 했으면 좋겠고 저도 충청권에 뭐 전화 어기구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이나 뭐 사선까지 하면 박범계나 이렇게 좀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준비도 좀 하고 해서 제가 3년 차쯤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때 바로 될지 안 될지 뭐 아니면 그 다음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 민주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라는 그 하나의 자리로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고 또 지역 정치에도 그런 꿈을 꾸고 계시면은 앞으로 정치적인 포석은 어떻게 두겠다라는 그런 실마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재미없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재밌게 편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